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이 징역 2년이 더 늘어났고요. 보석도 취소가 돼 다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대구에서 10명, 경북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조금 전에 확진자가 5명이 추가로 더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방역 대책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윤영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죠.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겠습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비상 경제 시국이라고 밝히고 정책 총동원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포함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미국의 대선 이슈 그리고 미중 간 경제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2003년의 사스와 비교하면 치사율은 낮은데 경제적인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 코로나와 사스 어떻게 다르기에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3년 그 사스 때와 달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배 정도 커졌고요. 네. 또 국제 분업 시스템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100억 달러 감소하면은 해외에서의 생산과 판매가 67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스 때는 중국의 1인당 GDP는 3,800달러 정도였는데요.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만으로도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저소득 국가였습니다. 네. 정책 총동원령을 내려서 4조 유엔을 푸는 공급 정책을 쓰면은 아무래도 9%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1인당 GDP가 10,000불을 넘는 중간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루에 4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두세 대씩 사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무역전쟁은 휴전이지만 위안화의 그 절하를 기대할 수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힘들고요. 네. 또한 오히려 돈을 푼다면은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과잉생산 문제, 또 금융권 부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V자형 회복이라든지 중국의 부활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그러니까 1인당 GDP가 3배 정도나 더 늘어났군요.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 사스 때와 지금 중국의 그 체급이 일단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실현 확률은 50%로 보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네. 세계가 함께 지금처럼 추적이라든지 격리 정책을 강하게 편다면은 기온이 오르는 4월 달에는 피크를 치고 사스 때처럼 7월 달에는 WHO가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큰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중국은 1분기 GDP 성장률은 4%까지 떨어지지만 경기 부양책이 힘입어서 2분기는 4.9%, 3분기는 6%로 완만한 유대형 경기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02% 정도 떨어지는 정도의 아주 약한 충격을 받게 되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국내 감염자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은 1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2 정도 충격을 받겠지만 3분기부터는 플러스 0.1 그리고 4분기에는 플러스 0.2% 정도 반등 효과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 메인 시나리오는 한 3, 4월경에 이 코로나19가 피크를 치고 한 7월경에 종료 선언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그렇다면 좀 비관적 시나리오가 있고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비관적인 시나리오 예상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WHO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불균한 위생 환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진화되면서 토착화될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비관적인 확률은 25% 확률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연간 중국의 GDP 성장률은 4%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예. 특히 1, 2분기 성장률은 거의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여행객, 외식 오락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 상태고요. 또 신차 판매도 한 18%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소비 감소 하나만 중국의 성장률을 1%포인트 떨어뜨리게 되고요.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생산이 30%만 감소해도 1분기 GDP는 3%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주시장 침체가 여름철까지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마이너스 0.45% 정도 떨어지니까 1%대 성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은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될 텐데, 이게 한 4분의 1 정도의 확률, 최악의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약을 테스트를 아주 상당히 빨리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말라리아 퇴치 약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말라리아. 그러니까 감염자 격리라든지 예. 조기에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4, 5월에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가능성도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은 1분기 성장률은 어차피 4%까지 떨어지겠지만 V자형 경기 회복이 찾아오면서 2분기부터는 6%대 성장을 달성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주시장도 V자형 상승을 하면서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0.01% 정도 아주 경미한 충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예. 국내에서도 2분기부터는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야 우리나라도 2%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뭐 어떤 경우라도 지금 뭐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입을 타격이 크든 작든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시국을 선언한 만큼 뭐 어떤 정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대책이 과연 경기를 부양시킬 정도의 그 효과가 있을까 조금 의문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5% 정도 되고요. 또 네. 의류나 화장품, 농수산물,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60에서 80%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여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공급망이 바뀐다든지 그리고 중국 내 정적 혼란이 장기화된다면은 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정부가 현재 구상 중인 정책 중에는 아마 10조에서 한 15조 정도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문제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1등급 가전제품이라든지 신규 자동차 구입 시에는 한시적으로 구입세 같은 경우 좀 인하시켜주는 정책, 그리고 재래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 쿠폰 발행 제도라든지 또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터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정부가 좀 과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철저한 방역 대책 구축뿐만 아니라 예. 강력한 규제 완화 그리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상권을 지원해주기 위한 특단적인 대책을 현재로서는 마련해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요. 지금 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함께 좀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미국 대선 소식 좀 볼까요? 최근에 그 뉴스에서 확인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뭐 아이오와 주에서도 그 민주당 경선이었죠. 네, 민주당 경선이 있었고 뉴햄셔도 있었죠.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치러지고 있는데. 자, 올해 그 치러질 선거 전 눈여겨볼 어떤 대선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3일서부터 대선이 시작됐고요. 이제 11월 3일 그 마지막 투표일까지 9개월간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뭐 지금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파와 급진파 간의 갈등 이런 상황이 공화당 트럼프에게는 재선의 훈풍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하. 이 때문에 앞으로 4개의 고비를 넘어야지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고비는 14개 주의 그 경선이 펼쳐지는 3월 3일 슈퍼 화요일이고요. 예. 두 번째 고비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은 7월 전당대, 공화당은 8월이라고 합니다. 예. 세 번째 고비는 9월 텔레비전 토론회가 되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사실상 누가 대통령이 될지 윤곽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예, 토론회가 이제 9월에 있군요. 자, 이번 미 대선의 격전지는 어디로 꼽히고 있습니까? 네, 지난번 대선의 그 격전지는 그 러스트벨트죠. 취락한 공업지대가 됐었는데요. 공업지대. 최근 이 지역이 아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과 관련된 추가 관세 부과에도 제조업 불황이 계속이 되면서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중부 농업지대라고 하는 콘벨트죠. 아이오와 오하이오, 미시건 쪽에 표심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플로리다, 텍사스 같이 아주 큰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과 관련된 공약을 자신이 실천했다. 국경장벽 같은 걸 실천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 좌파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경제 정책의 적극성을 상당히 좀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올 텐데요. 미국에도 이제 뭐 무슨 벨트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방금 소개해 주신 러스트 벨트가 있고
콘벨트가 있고,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는 공업지대, 콘벨트는 농업지대, 이렇게 되는군요. 러스트벨트는 대표적으로 뭐 아이오와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렇게 있고, 콘벨트는 이 농업지대, 아이오와 오하이오, 위스콘신 이렇게 분류가 되는군요. 자,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 지금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그 대선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아무래도 유리한 선거 구도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용기로다가 선거 유세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정치 자금 모집도 유리할 수 있고, 또 언론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지면은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49%의 높은 지지율이죠. 11년째 계속되는 경기 화랑으로 인해서 실업률도 최저고,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자산 형성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중산층, 또 여성 유권자들이 감정적으로 트럼프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상당히 지금은 강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선거 흥행을 위해서 3월 3일 슈퍼 화요일 날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을 선거 전에 참여시키면서 러닝메이트로 힐러리가 등장할 가능성도 시나리오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또 총기 규제뿐만 아니라 뉴욕 시장 시절에 그 블룸버그가 상당히 많은 실적을 냈었는데요. 지하철 낙서광들을 포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청소를 많이 했고요. 또 시민들의 그 민원 처리를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만성 적자인 뉴욕시를 흑자로 돌릴 정도로 상당히 실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 그 민주당의 블룸버그와 러닝메이트가 누가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라는 것도 참 놀랍네요. 예. 자, 또 궁금한 게 미국 대선이 뭐 경제라든지 주식 시장에 매우 밀접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는데, 미국은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주가 흐름이 좀 판이하다면서요? 네,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크게 요동을 치는데요. 급진 좌파의 지지율이 오른다면은 경기 둔화나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식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우지수를 보면은 대선 1년 전에 주식시장의 상승률은 가장 높은 무려 16.2%나 됐고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경기 자극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대선이 치러지는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5.3%로 4년 평균치 8.5%보다 크게 낮았는데요. 아무래도 불확실성 회피가 나타날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선이 가까워지는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도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것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꼭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칠지 알아보죠. 오늘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윤영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윤영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MBC 라디오 오늘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대 국회의원, 지역구는 영주 문경 예천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인 영주 삼봉병원장 이윤영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 총선보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 감염자가 13명이 발생해서 경북 도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살펴봐도 이제는 특정 판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영주 삼봉병원장 이윤영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예, 의사 출신의 현재 영주 삼봉병원장을 맡고 계신 이윤영 후보인데 혹시 전공은 무슨 과를 하셨어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시고. 네. 감염내과 전공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의사시니까요.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네. 정부 대책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네.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바이러스는 똑같습니다. 공기 전파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이 손을 통해서 코로 전염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실험을 한번 했었더니요. 독감이 걸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실험을 했는데 예. 손을 얼굴에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전염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통해서 코로 왔을 때, 입 근처로 얼굴로 왔을 때 전염력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절대 외출 시 손을 얼굴로 가까이 가지고 가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손 자주 씻으라고, 손 소독 잘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건 무엇보다도 좀 젊고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취지 때문입니다. 네. 사실 정당 공천은 기존의 사회적 기득권, 현 정치권의 인맥 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지만 예. 이번 미래통합당은 젊고 능력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영입해서 국가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출마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이윤영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의 장점이라면 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영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하고는 좀 이점이 다르고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수련을 받고 군을 마친 다음에 저는 영주에 와서 병원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영주에서 태어나서 영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마치 전쟁에서 배수진을 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영주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좀 제가 또 두 번째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 소백산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가 이 사업비가 수천억씩 들어간 사업인데 예.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양의사로서 그리고 동양철학 박사로서 명상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경력을 쌓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속담처럼 저는 소백산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가 경북 북부 지역 경제 중심
영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예, 영주 토박이에다가 더 누구보다도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소백산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앞으로 더 확실히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당내 경쟁을 넘어서셔야 되는데 네.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네요. 보니까 네. 김시환, 장윤석, 신대경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윤영 후보까지 출사표를 네. 던졌고 현역의 최교일 의원도 있고 네.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네. 경선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이제 미래통합당도 좀 젊고 진취적인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좀 선배님들의 용태가 필요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TK라고 하면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은 꼰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생각이 고루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하고 변하지 않는 낡은 정당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민께서도 이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민들의 바라는 젊고 유능한 인재, 진취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정치인, 이러한 이유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젊고 유능한 인재, 진취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정치인, 나 이윤영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지금 영주 문경 예천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주 문경 예천 지역은 전형적인 중소 도농 복합형 도시입니다. 3개 시군의 공동 발전 방안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지방 중소 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인 인구 감소 문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3개 시군의 그 청장년층 인구 유입을 비롯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 수단인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3개 지역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인 노동력 부재는 단순히 경제 수단뿐만 아니라 도시 전폐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해결 방안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약도 이와는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주요 공약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미 정해진 주요 공약들이 있지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 전폐 위기까지 몰고 갈 초고령화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 일반 분들은 중앙선 복선 전철이 조기 완공이 되면 상권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 상권 다 죽을 수 있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예. 6차 산업을 넘어서는 또 새로운 지역 농축산물 산업에 따른 농업 정책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1일 관광이 아닌 3일 관광 테마 산업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위해서 또 그 영주, 예천, 문경 이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공동으로 활용해서 공동 이익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지역민들은 젊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학문적 소양과 경륜이 있는 정치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민생 생활형 정치를 통해 지역민이 갈구하는 신세대 정치인이 되려고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예, 중앙선 복선 전철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 이것도 문제고 농업 정책 또 관광 테마 산업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와 지방 단체가 참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는 결국은 미래가 불안정한 그 사회, 그러니까 불안정한 사회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는 지방만 얘기를 좀 하면 지방의 특색을 살려서 청장년층 인구 유입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적, 지리적 요소들을 점검하고 개발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은 뭐 타 지역처럼 경쟁력이 없는 뭐 그 관광산업, 농산물 홍보, 기업 유치에 대한 희망은 우리나라 240여 개 지자체가 똑같이 모방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청장년층의 인적 교류가 늘어나는 신도시 건설이 지역이 살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우리 고장 인구가 몇 명이다, 몇 명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적 교류 인력, 많은 사람이 찾는 도시, 결국은 많은 인구 이동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면 예. 초고령화 사회의 국복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미래형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인적 교류가 활발한 도시로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지역구에는 영주댐 문제 같은 이런 환경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주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네. 분들은 이걸 부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가감하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목적으로 세워진 영주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뭐 물론 다른 운영의 중요성도 있지만 네. 환경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댐 건설 이후에 아직 담수율을 만수체제로 유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댐 운영과 이에 따른 환경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 자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너무 극단적인 정책, 없애야 된다, 부셔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자주 웃으며 살고 있으십니까? 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살기가 팍팍해졌을까요? 이놈이든 저놈이든 뽑아놓으니 다 똑같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신 날까지 자주 웃으며 이웃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살 수 있는 날까지 저 이윤영이 여러분 곁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정겨운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뜰살뜰 민생을 보살피며 지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경제 견인차 같은 이웃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윤영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풍선 효과 이 얘기 자주 들으실 텐데요. 오늘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빠르면 내일이죠. 정부에서 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 나눠보죠. 오늘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풍선 효과 자주 듣습니다. 요즘에 네. 이른바 수용성이죠. 수원, 용인, 성남 이 지역이 지금 집값이 뭐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쪽이? 통상적으로는 통계수로는 뭐 1.2%,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현실로 저희가 실거래가 조회를 해본 결과는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거의 3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예. 거의 폭등 수준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비정상이죠. 이건 누가 봐도. 예, 맞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집이 한 달 만에 13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30%가 뛰었다는 얘기인데 이 수용성 지역 말고도 네. 혹시 다른 지역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가장 급등한 지역이 수용성이 좀 이제 그러니까 경기 남부권이 좀 강했고, 강북권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제 구리, 그러니까 하남이 이제 비저가 되다 보니까 그 옆으로 이제 구리까지 하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남양주 3기 신도시 주변이 또 다시 오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규제가 되는 지역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말 그대로 풍성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탁 붙어 있는 지역들이네요. 바로 그 주변 그렇습니다. 지역들. 강남 집값은 뭐 많이 잡혔다는 얘기가 들은 것 같아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강남은? 예. 실질적으로 평균 가격도 많이 이제 올라 있는데 고가주택 기준이 이제 9억이 되다 보니까 강남 지역은 이미 뭐 고가주택 특히 이제 15억 이상 대출 안 되는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목돈을 구하고 거래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 뿐만 아니라 실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신고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는 관계로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 효과가 떨어지고 뭐 이제 지금 전세 자금이 안 맞춰지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강남 재건축 기준으로 해서 좀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히 강남은 잡혔지만 풍선 효과로 강남 이외 지역이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기준금리와 상당히 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식고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은 과열되는 이런 현상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금리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지만 이 금리를 내리자니 혹시나 또 부동산 과열이 또 걱정되고 금리를 그냥 놔두자니 경기가 너무 지금 힘들고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게다가 오늘 또 대구 경북 지역에 13명이 나왔고 또 조금 전에 5명이 더 추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우리 경북 네. 지역이. 근데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은 어때요? 분위기가? 저희는 오히려 제가 이제 근무하는 여의도 지역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적인데 아침 뭐 점심 저녁 밥 먹을 시간에도 현장에 가보면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고 같이 국물을 떠먹는 음식점들은 손님들이 별로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퇴원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좀 마스크가 좀 사라진 형태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전에 갑자기 그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거 보고 솔직히 부러웠었거든요. 안정적처럼 참 공기도 높고 살기도 좋은 동네 참 부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아마 충격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자, 그나저나 지금 내일이죠. 내일이 20일이니까 내일 아마 정부에서 뭐 추가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대책이 나온다면 어떻게 이런 풍선 효과를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수용성 지역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가 나니까 지금보다 급등하는 현상은 좀 막아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가격 조정이 전체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 현상들은 나타날 거라고 여전히 유지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나왔던 예상안들 중에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중과 가격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세금을 규제하는 뭐 종부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6억이라는 기준 자체를 더 낮춰서 어떻게 보면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역시 또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는 풍선 효과는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내는 것 중에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무래도 이제 좀 밀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총선이 있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다들 그렇게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가 주택 기준이 9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조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제일 많이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 9억에 대한 고가 기준이 실질 종합
그 부동산세를 내는 6억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격이 잡히지 않겠느냐. 가장 강력한 대책은 그것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규제가 이번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금 이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뭐 매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세부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가 제 관심사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은 그렇고 우리 이제 지방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말씀하셨던 뭐 중간 가격 조정 같은 뭐 이런 정책 이런 게 혹시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간 가격을 그냥 똑같은 기준에서 내놓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방 분양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총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19번째 규제 대책은 생각보단 크지 않을 거고, 최근 들어서 급등한 풍선 효과를 보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더 집중될 거라 보여지고,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기준안도 서울에 대한 기준안으로 좀 더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정부 대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왜 말씀드린 수용성 지역을 뭐 조정 지역으로 지정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를 지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아까 뭐 구리 어디 말씀하셨죠? 구리 뭐 하남 뭐 이쪽도 또 번질 테고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성보다 조금 더 아래 지역이 또 이제 급등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서울 경기권을 전체를 다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에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찔끔찔끔 여기 또 맞고 여기 맞고 그럼 또 다른 데가 또 생겨나잖아요. 똑같은 지역이. 예, 맞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의 규정을 정했을 때 뭐 최근 3개월간 그 가격 폭등 그 기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했던 그 기준안을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다가 계속 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그 발표 이후에 아마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지금 수도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규제 지역이라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인천 지역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지역인데 인천은 좀 잠잠해요. 그렇죠. 잠잠했었는데 정말 지금 한 2, 3개월 사이에 미분양분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또 그 추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분양 조정 지역, 분양 관리 지역이 대상이 되었던 천안, 아산까지도 최근 들어서 다시 미분양들이 소진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전매가 가능한 지역들 중심으로 다시 자금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서 이 전매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유동화가 너무 많은 시중 자금들이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보통 퇴직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선호하는 지역들이 그 업종들이 카페를 창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창업 자체나 그 상가 임대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갈 길이 없는 그런 유동 자금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정부가 세밀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비정상적인 거고 만약에 이러다가 정말 부동산 경기가 확 식어서 이 거품이 싹 꺼져버리면 그때 이제 고점 잡았던 분들은 엄청난 또 피해를 보게 될 거고 지금 무주택자들 한 푼 한 푼 모아서 집 사려고 하는데 집은 뭐 하루가 다르게 이게 뛰고 있고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이거 정말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하루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지금 뭐 우리 산업 거의 모든 분야 뭐 관광, 뭐 제조업, 음식업, 뭐 항공, 운수 등등 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 혹시 이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이거 분석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월달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제 2월달 같은 경우는 신학기 준비해서 이사 수요가 많은 달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 분양 공고를 내놓고 있는 아파트들 그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의견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방문객 수를 이렇게 조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 건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전화 문의는 또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집단화에서 몰려드는 장소에 대한 회피는 있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아서 아예 뭐 거래를 안 한다거나 이거에 대한 수요라든가 일정 공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관심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도 그 청약 시스템 바뀐 거에 대한 계속 안내가 나가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집단으로 몰려가서 구경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잦아드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분양 열기를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총선하고는 어떨까요? 이 총선 전후 뭐 부동산 시장 영향 뭐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서초구에 살다 보니까 서초 강남구는 이제 지금 야권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바뀌면서 일부 지역은 그럼 그 지자체가 관할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부동산이 좀 더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총선 전에는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직은 막차가 아니니까 좀 더 투자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지금 연결 중이네요. 예. 자, 날씨가 조금, 오늘 낮부터는 풀린 것 같죠? 예, 며칠, 강추위를 보였었는데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김도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되고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리면서 봄의 기운이 한층 더 강해지는 시기,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인데요. 절기답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비 우자에 물수라는 뜻. 그대로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초목에는 싹이 트는 시기입니다. 농가에서는 우수가 되면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심을 씨앗을 고르고 또 병충을 막기 위해서 밭도렁을 태우는 지불놀이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절기 음식 드시면서 건강하게 봄맞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있긴 하겠지만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력한 한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수준을 웃돌아서 포근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 흐름도 원활해서 바깥 활동하실 때 미세먼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도 36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는 다시 국외 오염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3도,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6도 높은 5도, 체감 온도도 5도, 습도는 47%입니다. 날씨였습니다.